예, 열흘 전쯤 발표된 21번째 부동산 대책마저 혹평을 받으면서 노무현 정부 인사와 진보 시민단체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식 교수가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이 정부가 큰 역할을 하는 큰 정부에 가깝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좌클릭한 거 맞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보수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공약에 있었고 내가 당선됐으니까 이거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좀 있어요. 뜸을 들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기숙 교수가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짚어봤지만 논란이 커지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최측근의 말을 빌어서 한 내용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부터 꽤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글을 내렸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보니까 비공개 쓸 뿐이고 뭐 막말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왜 당신이 그러느냐, 당신이 왜 비판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부 때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내부 비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마 친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글을 비공개를 했다가 오늘 다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정말 대통령한테 아마 자기가 이 논란 때문에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아시겠지만 어제 참여연대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집을 장만하는 게 뭐냐면 전세로 살다가 좀 대출받아서 그걸 해서 뭔가 좀 옮겨가고 이렇게 집을 늘려가잖아요. 서민들이 사실 돈이 현금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집 장만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 장만할 때 다 은행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하고 좀 무리해서 가서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집을 다 장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금 쉽지 않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 주변에도 보고 지금 후배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 돈 안 빌려줍니다. 거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세로 해서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30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이 집 문제와 관련된 불만들이 많고 특히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집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근 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봐라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도 부동산 정책 비판했던 글도 내린 게 아니라 비공개한 거다. 그리고 또 의견을 낸 부분, 새롭게 알려진 부분은 본인도 6.27 대책과 전세 대란의 직접 피해자고 부동산 정책 좀 중간이라도 하길 이렇게 좀 뼈 있는 지적까지 또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집을 팔지 못하게 막는 거고 이제 대출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일단 이 문제 시발점은 사실은 갭 투자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어요. 갭 투자가 생기면서 돈을 없는 사람도 사실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집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집을 살고 싶은 사람도 실소유자는 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6.27 대책을 내세웠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풍선 효과라든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숙 교수도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러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니 정부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즉, 그러니까 갭 투자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이번 대책이.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펙트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갈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풍선 효과, 다른 효과 이런 그렇죠. 부작용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 시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좀 더 면밀하게 국토부가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물론 뭐 그게 맞는 의견도 있고 틀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의 고언 이것과 함께 계속해서 이목을 끄는 건요. 지난주 경실련에 이어서 바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이 점입니다. 2달도 안 돼서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 번 냈는데도 이 지경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것을 정책 실패라고 합니다. 회의원 수의 3분의 1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국토부 그리고 국회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저는 장혜철 평론가님 중요한 게 이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27 대책 처음에 나왔을 때 정의당도 비판을 했고 범여권이라고 하는 지금 조기숙 교수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리고 지금 경실련 지난주 경실련 이번 주 참여연대 이런 흐름 왜 진보 단체마저 이렇게 등을 돌렸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경실련은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깨내왔는데 저는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에 가서 이러한 비판 기자회견 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여연대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정말 진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거의 80% 90% 이상 비판적인 기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 참여연대가 뭐라 말했냐면 집값 상승했다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민심을 읽고 그대로 표현한 거죠. 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 경실련, 참여연대, 조기숙 교수가 다 말을 해도 정부에서는 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티를 전혀 안 낸다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근 이 부동산 상승에 사실상 여러 정책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에 국회에서 또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말 했냐면 22번 대책 낸 거 아니고 4번 대책 냈다. 근데 언론이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을 했어요. 현실인식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이 아닌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무엇을 바꿀 것인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정부 사람들은 참여연대나 경실련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딱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암담한 심정을 많이 느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연말에 방송에 나와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 대화 한 번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현미 장관이 이런 이야기,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와대나 대통령도 역시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 만나봤던 이 진보단체 중 진보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참여연대가 또 하나 꼭 집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입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공정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언론에서 연일 맹공 쏟아내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도를 한번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서초구, 김조원 수석은 도곡동과 잠실동에 각 한 채씩 있고, 그러니까 어쩐 여러 가지 정황들이 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 아파트 2채 넘게 가지고 있는 이 청와대 수석들이 많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 김현미 장관이 국회 나와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은 집을 안 팔고 있어요. 왜 안 팔까요? 팔면 손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제가 아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이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해서 집을 팔았어요. 그 이후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지금도 부인한테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 네, 거죠. 왜 그걸 파냐고 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핵심 당사자를 또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집값 팔면 엄청나게 손해본다는 걸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이 본인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쉬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본인들의 예를 들어서 저렇게 국토부에서 22번씩이나 정책을 발표하고 하면 이제 집값 떨어진다. 이제 집 가지고 있는 거는 힘들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가지고 있는 현상 저는 그걸 정확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즉 자신들의 권력 핵심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정부 정책이 정말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뭔가 결과로 본다면 제일 먼저 팔았겠죠. 왜냐하면 민감한 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뭘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집을 파냐 안 파냐 볼 거예요. 정책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다 민감하잖아요. 시장에 있는 다 주체들이 왜 정권의 관계자들이 이 집을 안 팔까?
결국은 현재 어떤 정부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최 교수님, 예. 진짜 안 파는 건지 못 파는 건지 뭐 저희가 속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지금 정부의 예고대로 22번째 정책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또 변동이 없다. 또 이 부분만 갖고 여러 가지 지적, 논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현정 의원 얘기처럼 한다면 안 파는 건 뭐라고 비판할 수 없잖아요. 집값이 오르는데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은 어쨌든 공직자고 고위공직자고 또 책임 있는 정책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정책을 이끌어가고 그 정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손해보는 거 아깝죠. 누가 안 할 거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이 결국은 고위공직자가 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숙 교수의 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읽어보고 장애체편을 잠시만요.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과거 정부 사례를 좀 비교를 했는데 장애체 변호사님 한마디 짧게.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디자인한 걸로 알려진 김수현 전 수석이 2017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국민 여러분들께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그 말 믿고 집 판 분들 다 손해봤고요. 그 말 안 믿은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죠. 김수현 전 수석이 살고 있는 과천 아파트도 2년 사이에 집값이 10억 넘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고 집을 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진보, 진영, 범여권마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큼은 계속해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